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밤 9시부터 스웨덴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16강 진출을 가를 운명의 한판승을 앞두고 벌써부터 응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북이 체육회담을 열고 오는 8월에 있을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남북 통일 농구 대회도 15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와 관련한 고소고발 20건을 특수 일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부터 분석할 예정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술값 다툼으로 50대가 주점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조 덕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일본 오사카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초등학생 등 3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또한 도로 곳곳이 끊기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도시 기능도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 북한 김정은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아직 통화 여부는 확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두 정상 간 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통 번호를 건넸다며 한라인 가동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It's a very good thing. 그런데 현재까지 통화 성사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언급은 없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미 정상 간 한라인 통화 가능성을 낮게 전했습니다. 자세히 어떤 그 핫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좀 설명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을 폼페이오 장관께 얻었습니다. 강 장관은 대신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북측과 후속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오는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리용호 외무상과의 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연내 추진이 목표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북미 정상 간 한라인 통화와는 별개로 이르면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후속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큰 틀 합의만 한 만큼 여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르면 이번 주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목표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까지로 잡은 미국으로선 검증과 폐기까지 갈 길이 먼 상황. Verification is central to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certainly encompasses that idea very clearly. 따라서 북미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 당장 앞으로 폐기해야 할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들의 리스트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소위 말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밀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간 비핵화 합의란 뼈대에 살을 붙이는 벅찬 임무에 직면해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후속 협상에 나설 북한 측 상대로는 지금껏 호흡을 맞춰온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보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애초 정보 라인에서 시작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공식 외교 라인으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김우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와 가스 등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의 물꼬가 트이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한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과 북미 회담 이후 조성된 평화 분위기 속에서 경제 협력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으로 제시한 나인브릿지 구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러 삼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가스, 전력, 그리고 그 낮은 핫산. 낮은 핫산 프로젝트는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고 인근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북방 경제권과 물류와 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지금은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역주의와 색깔론 정치가 끝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승리감에 도취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감찰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전 과정이 처음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중계됐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문서를 통해서 수보회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보회의의 논의 내용을 직접 보면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청와대 내부 컴퓨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회의를 지켜보는 직원들에게 꺼낸 첫 마디는 6.13 지방선거의 의미였습니다.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그런 지역주의 정치, 그리고 또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그런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압승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덕분에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승리감에 도취해 긴장이 풀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감찰의 악역도 당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수습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내놨는데 중앙당을 해체하고 부패청산위원장을 본인이 맡아서 대대적인 쇄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선거 참패 뒤 첫 주말을 보낸 한국당의 긴급 처방은 중앙당 해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한국당이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조직 기능을 지금의 10분의 1로 축소하는 소위 다이어트입니다.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면 당명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바로 들어가고 중앙당 해체 작업을 위한 부패청산 태스크포스도 함께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자신이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해. 비대위 주의 역할이 인적 청산이라고 강조해 대대적인 개파 청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예상됐는지 김성태식 쇄신안이 월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문제가 없다지만 당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에 책임 있는 그가 어떻게 나서서 청산을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이동석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를 추스르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 해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당내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새로운 당 지도체제 출범을 무산시키고 원내대표의 직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일부 의원들은 선거 패배 후 의총을 열어 국민 앞에 무릎 꿇은 것도 보여주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 퍼포먼스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좀 그건 월권을 하는 거예요. 당장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1인이 독주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 방법을 동원해서 혼란스러운 당 모습을 반영하듯 선거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인물들도 당권보단 당 혁신이 우선이라며 자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구조적 문제점 해결 없이 선출된 당대표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며 당권 주자들을 포함한 한국당은 오로지 혁신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패배만큼이나 후폭풍도 거센 자유한국당은 당 수습 방안을 놓고도 갑론을박하며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의원을 손 못 대고 가는 게 아쉽다고 한 게 누굴 말하는 건지도 설왕설래하는데 살생부다 못하면서 정치인 실명까지 떠돌고 있는 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직후 SNS를 통해 퍼졌던 자유한국당 완패를 만든 5대 공신록이란 제목의 지라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포함해 홍준표 전 대표와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는 홍 전 대표가 올린 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글에 항목마다 한국당 의원들의 실명이 첨부된 지라시가 도는가 하면 오늘 아침엔 보수당 인물평 30이라는 제목을 달고 의원 30명을 비아냥대는 글이 정치권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의원들은 근거 없는 사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라시에 언급된 한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특정인을 흠집내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세력에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당내 다른 의원은 이런 이야기는 당이 어려우니까 크게 보이는 것이라며 당내 분열을 만들려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 패배 수습에 발빠르게 나서려고 하지만 당내 혼란에 의원들에 대한 폄하글까지 돌면서 당 재건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당의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서로 당대표, 지도부가 되기 위해 장밋빛 꿈을 꾸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으면 친문 진영에 유리하거든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임기 종료 직전이자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을 새 지도부 구성 시점으로 잡은 겁니다. 날짜는 정했지만 지도부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기존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모든 최고위원을 투표로 뽑는 방식은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를 한 번에 하느냐 따로 뽑느냐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른바 친문 진영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까지 친문계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비문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 번에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각 계파의 이합집산을 통해 친문계를 견제하는 최고위원을 당선시킬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만 해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5선 이종걸, 4선 송영길, 박영선, 3선 우원식 이인영 의원 등 최소 10명. 넘치는 당권 후보 숫자만큼 전당대회 룰을 정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젯밤 50대 남성이 노래 주점에 불을 질러 손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외상값이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만 원을 내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잠시 뒤 건물 문 밖으로 금세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50대 이모 씨가 노래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저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 보고 저 사람 잡아라 소리만 질렀지 사람이 옆에 없었어 아무도. 이 씨는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주점 안으로 번지면서 미처 비상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손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이 씨는 인근 항구의 선박에서 인화물질을 가져오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럼 계획하신 건가요? 발단은 술값 10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외상 술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이 내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건 전날부터 좀 전화로 다투다가 사건 당일날도 그 술집 앞에서 주인하고 좀 다퉜어요. 경찰은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이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스프링클러 하나 없었던 아비규환 속에서 시민들은 직접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더 참혹한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이어서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가 응급실 앞에 멈춰섭니다. 버스에서 남성 한 명이 뛰어내리더니 재빨리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이윽고 응급실 관계자와 환자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경찰관들은 또 다른 환자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환자들을 모두 옮긴 버스는 경찰차와 함께 다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30여 명의 부상자 중 만운수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돼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미 주민분들이 비상구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막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안내를 안 했다면 찾아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불이 난 주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방 설비는 소화기 3대와 비상유도 등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수계 설비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소화기하고 유도등 등도 그다음에 비상구, 소방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큰 참사를 막은 주역은 시민들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아침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졸음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끝차선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불이 붙은 승용차는 앞뒤 위아래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16분쯤. 3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로 이어졌고 차량 4대가 불에 탔습니다. 차가 폐가 돼 있었거든요. 밀면서 승용차가 앞에 있던 화물차 사이에 낀 거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6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차량이 불에 탄 곳은 도로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는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이 충돌하기 직전까지 운전자가 달려오는 속도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발생되는.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기사 60대 김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는데 심 선수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검은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쓴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숙인 채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상습 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조 전 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실은 심 선수가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선수는 과거 조정 코치로부터 2차례 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조정 코치의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다른 피해 선수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시간 넘는 경찰 조사 끝에 조정 코치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전 코치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과거 중수부를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찰 내에서 최고의 칼잡이로 불리는 부서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고발된 사건 20건을 특수 일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특수 일부는 수사통으로 손꼽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포진된 만큼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또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 담화 직후 현직 대법관 13명을 입장문을 내고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전현직 대법관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포토라인에 줄줄이 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경찰도 내심 불만이어서 이번 주 발표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출근길에서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독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2번 조사받아야 하느냐고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없이 새 조정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문명 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를 연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급 보직 감축 방침에 따라 승진폭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청와대가 내놓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드루킹 김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여론 조작 혐의를 인정했는데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과거 네이버 약관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조약이 없었다면서요.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네이버 뉴스 댓글 50개의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 씨의 측근은 댓글 순위를 바꿨다고 해서 피해자가 있지는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매크로를 사용한 올해 1월 네이버 약관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올해 5월 이용 약관을 고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기존 약관엔 회원이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더 명백하게 그냥 구체화시켜서 넣은 거고요. 예전 약관으로도 뭐 확대 해석하면 제재는 가능했으나 좀 더 상세하게. 조기 석방을 노렸던 김 씨는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혐의 인정해서 무죄 주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드루킹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시 약관의 해석을 두고 업무 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자동차 경주장에서 레이싱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주에서 사고가 난 고급 외제차를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리비가 아까우면 자동차 경주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만영 기자입니다.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반대쪽마저 들이받고 크게 부서집니다. 40대 운전자 이모 씨는 부서진 차를 경기도 양평의 한 국도로 옮기고 나서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3,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도로에서 난 사고인데 보면 그 차량의 그 타이어랄지 휠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그 잔디랄지 토사가 묻어 있고 그런. 또 다른 외제차 역시 같은 경주장에서 사고를 냈지만 일반 도로에서 난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경주 중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씨 등 10명은 최근 3년간 이런 방식으로 2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주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일을 하는 아마추어 레이서들은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가 낸 그 보험료에다 내 차가 망가졌는데 수리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 수법은 레이싱 동호회 등을 통해 이미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위장 사고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평화롭던 농촌 들녘에서 트랙터가 고의로 사람을 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싸우다 일어난 일인데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농로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웃 농민이 몰던 트랙터에 치인 피해자는 늑골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트랙터를 운전하던 가해자는 물대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가 농로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트랙터 이동에 방해된다며 말싸움을 벌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지 비하 발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요, 오토바이가 한번 되면 밀어버려 보상도 안 해주고, 이제는 지게 된다고 뭐, 그러고 또 다시 이제 나가겠죠.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 기억이 없어요. 나왔으면 내가 세자 그러십니까? 경찰도 단순 교통사고로 접근했다가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경찰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진검법을 받으려는 의지도 없었고요. 계속 가해자가 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갔다는 것만 강조했어요. 경찰은 논란이 일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일단 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상당수 기업이 준비가 잘 돼 있고 600개 기업은 인력 충원도 준비 중이다라고 자평했죠. 그런데 당장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보다 6배나 많은 3,700곳입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게 뻔한 상황. 주야 근무로 납품일자를 겨우 맞추는 제조업과 서민들의 발휘되는 운수업 등 수많은 기업들은 이미 시작도 전부터 난립니다. 특히 고속버스와 시외, 시내버스 같은 노선버스 업체 중 버스 준공영제나 하루 2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국 500여 개 사업장은 벌써부터 아우성이죠. 주 52시간 예외 업종이었다가 다시 갑자기 포함돼 당장 다음 달부터 일단 주 68시간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거든요. 그마저도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 월급도 4, 50만 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부 시외 버스는 노선을 줄여 운행을 중단한다고 하고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과 근로자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데 정부가 한다는 말이 일단 해보고 고칠 건 고치겠다니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가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고 임금은 임금대로 줄어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은 큰일 날 테니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엔 잦은 비로 좀 선선했는데 오늘은 참 더우셨죠.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달궈진 농구장에선 양산을 쓴 채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을 볼 수 있을 뿐 운동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생수는 지금 막 제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꺼내온 겁니다. 물의 온도를 재보니 섭씨 6도쯤 되는데요. 오후 3시인 현재 이 아스팔트 위에 생수를 올려놓고 온도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5분 만에 미지근한 목욕물 온도인 섭씨 30도에 육박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낮 최고 기온이 34.7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동북부에선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덥더라고요, 걸어오는데. 저기 가서 냉면 먹고 가야지. 내일 제주도에선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올해 제주도의 장마 시작일은 평년과 같은 수준이고 작년보다 5일 빠릅니다.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립니다. 장마 전선은 모레 일본까지 물러났다가 오는 25일쯤 북상하면서 남부 내륙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진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핵폭탄으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 그 윤곽이 오는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건데 시장에선 이 세금의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현행 80%에서 9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아파트들은 종부세액이 10% 이상 오르게 되고 연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고가 아파트들은 세부담이 50% 정도까지 늘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유세 폭탄이 되는 거죠.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이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현행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1주택자 기준 82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가액 비율을 90%로 높이면 종부세가 92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까지 함께 높이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제 올해 공정가액 비율을 건드리지 않고 공시가격만 높였는데도 서울 잠실 주공 5단지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가액 비율과 공시가격을 함께 높이면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직 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강남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유세 강화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면서
정부는 최종 확정된 보유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접경지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매에서 수십 차례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던 땅도 이제는 없어서 못 살 정도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북한과 가장 맞닿은 경기도 파주 탄현면 일대. 최근 이 지역 물류센터 부지가 공매를 통해 9년 만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평지와 임야로 구성된 이 부지는 지난 4차례 공매에서 모두 유찰됐는데요. 이번엔 바로 거래돼 벌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6년간 무려 65차례나 유찰된 파주 문산읍의 한 주택 부지.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지만 지난달 극적으로 낙찰됐을 정도로 최근 이곳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고 최근 남북 경협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민통선 내 토지는 2달 새 가격이 2배 이상 뛰면서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평당 한 2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까지 있죠. 수도 없이 많죠. 다만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 데다 자연생태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개발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비리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인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이 선처를 바란다는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런 내용의 탄원서엔 서명을 한 적이 없다네요. 윤규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곳의 조합장은 구역 안 경호와 경비업체를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선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37건, 30여억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서조차 보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조합장이 6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사람이다, 비대이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단순히 재개발과 관련된 설문조사인 줄 알고 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현금 청산자들 때문에 하는 서명이에요. 그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없고 그분들 나가게 하려고 하는 서명인가 보다. 해당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탄원서에 대해 설명했으며 강제성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일단 잘못한 건 사실이죠. 조합원들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서 탄원서를 내주실 분은 내달라고 한 것이지. 해당 조합장은 오는 21일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주 조합원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세대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가 나란히 최대 대역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낙찰가는 3조 6천억 원으로 출혈 경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 아무런 제약 없이 뛰거나 날아다닐 수 있는 가상현실입니다. 홀로그램으로 회의에 참석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는 영화 한 편을 1, 2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고 4세대 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릅니다. 국내 5G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 1,063억 원에서 2025년에는 35조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G 전국망 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각사 생각하는 거에 맞게 이번 경매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경매 결과 총 280MHz 중 SKT와 KT가 각각 100MHz, LG U+가 80MHz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등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다양한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는 낙찰가는 3조 6,183억 원을 기록해 출혈 경쟁은 없었습니다.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G, 속도와 신개념 서비스 경쟁이 곧 시작됩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커피차는 커피일까요? 차일까요? 또 커피 소주는 커피일까요? 소주일까요? 우리 국민들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500잔을 넘자 이런 제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찻잎을 우려낸 홍차와 에스프레소 커피가 만났습니다. 홍차와 커피의 이색적인 조합이지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커피 향도 살아있고 커피의 쓴맛을 밀크폼이랑 홍차가 부드럽게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커피가 국민 1인당 500잔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끌자 커피 매니아를 공략하기 위한 이색 제품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커피 맥주에 이어 커피와 쌀을 섞어 발효시킨 커피 막걸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알코올 맛이 나는데 커피 맛도 같이 난다는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최근에는 소주에 커피를 넣은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커피 맛을 내는 칵테일용 술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 요즘에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커피 향이 나는 이제 술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커피향을 앞세운 이색 음료들이 커피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수도권 일대 인형 뽑기방을 돌며 지폐 교환기 속에 현금을 훔친 고등학생 일당 14명이 붙잡혔습니다.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치고 절도한 금액의 절반을 상납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새벽 3시쯤 얼굴을 가린 남학생들이 인형 뽑기방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지폐 교환기 틈을 도구를 이용해 마구 쑤시고 안에 있던 지폐를 꺼내 황급히 달아납니다. 2시까지는 있는데 그 새벽에 한 거죠. 김모군 등 10대 청소년 14명은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일대를 돌며 1,800만 원을 챙겼는데 이 돈의 절반인 900여만 원은 선배 조모군에게 상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군은 후배들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친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이 교사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설득하고. 경찰은 직원이 따로 없는 인형 뽑기방이나 잠금 장치가 허술한 곳이 범행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군 등 14명을 특수졸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인 스웨덴전이 잠시 후에 열리는데요. 경기가 열릴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전광열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 경기장 앞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경기장이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맞대결이 열릴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입니다. 볼가강과 오카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알렉산더 넵스키 대성당과 함께 우뚝 서 있는 아주 멋진 경기장인데요.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과 스웨덴 축구팬 대부분이 경기장에 입장한 가운데 피파가 거리 응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팬 패스존에도 이 지역을 찾은 축구팬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경기를 앞둔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스웨덴전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위해서 오늘 경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승 1무를 최소 거둬야 16강에 오를 수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오늘 경기가 1승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를 임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의 잘하는 선수들끼리 나와서 나라를 걸고 이런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무대고 전쟁을 나간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축구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일단 수비에 신경을 쓰다가 손흥민을 축으로 한 빠른 공격으로 골사냥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골과 승리라는 전리품을 반드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전이 열릴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잠시 후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월드컵 첫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가 열리는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은 맑은 가운데 선선하겠습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하기에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지만 일교차에 대비해 카디건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30.8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제주에서는 올해 첫 장마가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장마 전선은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를 뿌린 뒤 물러나겠고요. 본격적인 장마는 다음 주 초쯤 내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은 한낮에 31도까지 오르며 일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내일 밤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10년간 모발을 기증해온 한 해군 군무원입니다. 가발을 만들려면 머리카락이 25cm 이상 돼야 해서 2년마다 미용실에 들러 자른다고 하네요. 염색이나 펌어가 하고 싶은 유혹이 될 때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가릴 소아암 아이들의 미소를 생각하며 참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녀의 단발이 더욱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